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해외 파견을 1년간 떠나게 된 남편을 배웅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모가 살던 집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시모가 저에게 했었던 충격적인 일들이 떠올라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겪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렸거든요.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살게 된 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시모는 저희 엄마처럼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행복한 며느리로 살아왔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시모 곁에는 시부가 계시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남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었죠. 그래서 결혼할 당시 시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틈나는 대로 시모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자주 찾아뵙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시간만 되면 시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드렸었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0년이었고 제가 시모에게 신경을 쓰는 만큼 저에게도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시모는 10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모습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건 매달 월초에 시모에게 한 달 생활비를 드리는데 다 쓰시지 못하고 항상 남은 용돈을 저축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부족하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용돈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잠깐 들리시겠다고 하시길래 아침 식사를 하러 오시는 줄 알고 음식 준비를 한 다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잠시 뒤 시모가 저희 집에 도착을 하셨는지 초인종을 누르시길래 서둘러 문을 열어드리면서 아침 인사를 드렸는데 들어오시지 않고 손을 내밀으셨어요. 저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서 뭐가 필요하시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아침 식사는 필요 없고 나 돈 좀 줄 수 있니? 오늘은 한 5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급하게 돈을 좀 쓸 때가 있거든.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말고. 네? 50만 원이요?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제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이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머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아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서둘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속에 늦으면 안 되거든.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준비가 끝났다. 시모가 하시는 말을 대충 들어보니 어떤 모임에 참석한 것 같아 보였어요. 연세가 들수록 사람들과 섞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시모도 동호회 같은 곳에 가입을 하신 듯 보였습니다. 지갑을 확인해 보니 딱 50만 원이 현금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에게 현금을 꺼내 드렸고 시모는 제 손에 들고 있던 50만 원의 현금을 급하게 가져가셨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얼굴에 생기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돈을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든 걸 공유하고 있어야 돼서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시모가 아침에 찾아오셔서 돈이 필요하다길래 50만 원을 드렸다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혼자 지내시는 게 적적하시고 외로우셨는지 모임에 가입하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좋게 받아들이면서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일반 모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에게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죠. 며칠 뒤 시모가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니 또다시 현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50만 원을 들여서 당장 현금이 없었던 상황이라 은행을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50만 원 드린 용돈은 벌써 다 사용하셨냐고 여쭤보자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날 50만 원 한 번에 다 사용했지. 남들은 훨씬 더 많이 가져왔는데 나는 첫날이라 그 정도만 가지고 갔던 거다. 제대로 놀려면 한 돈백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서둘러 은행으로 가자.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네? 100만 원이요? 50만 원 드린 지도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100만 원을 오늘 하루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버스 늦기 전에 타야 된다니까. 아들한테는 내가 전화해서 설명하면 되니까 일단 은행부터 가는 걸로 하자. 이러다 정말 늦겠다.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돈을 요구하셨고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재촉하시면서 팔을 잡아 끄셨습니다. 돈을 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모임이고 하루에 100만 원을 사용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제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를 잡아 끄는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갑자기 이게 무슨 태도니? 시간 없다고 얘기했는데 은행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러다 버스 놓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빨리 나가자니까. 잠시만요. 어머님이 모임에 가입하시는 건 좋지만 며칠 전에 50만 원 드렸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시는 게 정상적인 모임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모임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납득이 돼야 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즐겁게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느 모임이든지 그렇게 많은 돈을 그날 하루에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보통 회비는 많아야 10만 원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어머님이 가입하신 모임은 100만 원 이상도 쓰신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면 돈을 드리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요구했던 적이 있니? 그럼 다음 달 용돈 미리 당겨서 좀 쓰자. 미리 받는 건 되는 거잖아. 아니요. 그렇게도 해드릴 수 없어요. 일단 어떤 모임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 기준으로 정상적인 모임이면 그때 100만 원 드리도록 할 테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입 아프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데 돈 걱정 없이 사용하려고 돈 좀 달라는 게 뭐가 문제야? 일반 등산 모임이니까 대충 그렇게만 알고 빨리 은행 가자니까. 내 옷을 보면 되잖아. 등산복 입고 산에 가지 물에 가겠니? 아침부터 얼굴 붉히게 만들 거야? 죄송하지만 그런 단순한 이유로는 돈을 드릴 수 없어요. 일단 그이한테 먼저 전화할 테니 통화 한번 해보세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됐다. 너 때문에 기분 잡쳐서 오늘은 안 갈란다. 나도 이왕 노는 거
돈 걱정 없이 놀고 싶어서 좀 더 여유 있게 받아가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해? 시모는 제가 돈을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잔뜩 올라오셨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시모가 저에게 얼굴을 붉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상처되는 말까지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처음 보는 시모의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아졌어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걱정이 많았었죠.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출근하면서 아침부터 시모에게 제가 너무 했는지 다시 생각을 해봤지만 이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때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죠. 남편도 처음에 50만 원 정도야 충분히 이해를 했었지만 그걸 하루에 다 쓰셨을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며칠 전에 드린 돈을 다 쓰고 100만 원을 또 달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며 퇴근 후 시댁에 찾아가 왜 돈이 필요한 건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퇴근 후 학원 일정을 끝내고 나온 아이를 차에 태운 뒤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희를 달가운 표정으로 바라봐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들어갈 것이지. 언제부터 나를 신경 썼다고? 여긴 왜 온 거야?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어차피 돈을 주지 않을 거면 나도 할 말이 없다. 엄마, 그 모임이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건지 저한테 솔직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문제가 있는 모임에 엄마가 빠졌으면 아들인 제가 데리고 나와야 하는 책임도 있는 거라고요. 며칠 전에 다녀오셨을 때 뭐 하셨어요? 뭘 해? 그냥 동호회 사람들끼리 만나서 인사하고 아침 먹고 등산한 뒤에 산에서 내려와 풍경 좋은 데서 수다 떨다가 왔지. 소규모 모임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함께 하는데 회비는 참석 비용밖에 안 되는 거라고. 나머지는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 당연히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혼자 다 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온다면서요. 거기가 무슨 돈 자랑 하는 데도 아닌데 하루 놀면서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필요한 거라면 다음부터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보다 더 좋은 모임들도 훨씬 많으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돈을 드릴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소박하게 모이는 동호회도 많아요. 저희까지 부담을 가지면서 그 모임에 참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됐다. 너희들이 언제 내 생각 해준 적 있니? 용돈 받는 것도 눈치를 봐가면서 받아야 되는 거야? 이번 달 생활비 다 써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다음 달 용돈이나 미리 당겨주고 가라. 이 나이 먹고 모임 하나 참석하는 것도 너희들 눈치 봐가면서 나가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더는 살고 싶지도 않다. 시모는 저희가 돈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에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하지만 시모가 참석하는 모임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용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일절 연락도 주지 않으셨고 시댁에 오라는 말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집안에 계시는 걸 확인했는데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모도 저희를 이해해주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시모와의 관계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는 시모에게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건 용돈 문제였어요. 평소 같으면 한 달마다 용돈을 드렸겠지만 저희한테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는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불안해서 용돈을 마음 편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연락을 주시면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저희가 들어보고 용돈을 드리기로 했었죠. 모임에 들어가는 돈만 아니면 그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문자였어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이 보낸 문자를 확인하셨는지 곧장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분명 불만을 한가득 표현하시려고 전화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받는 용돈을 너희들한테 허락받아가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그런 개떡 같은 말이 다 있어.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어머님이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 해주시니 그이가 어머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면서 지켜보다가 다시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드린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의견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너희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봐야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 놓을 거니? 정말 해보겠다는 거야? 엄마, 저예요. 제 말 들어주세요. 엄마한테 들어가는 한 달 용돈이 얼마예요?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남들 밖에서 한 달 힘들게 일해야 받는 월급을 엄마는 걱정 없이 용돈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초에 용돈을 드렸는데 유나 엄마한테 또 50만 원 받아 가셨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다시 100만 원 받아 가시려는데 저희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마만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처가에도 들어간다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말 많이 드리는 건데 그걸 모임에 전부 다 사용하시면 저희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용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말에 따라주세요. 시모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남편은 그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지 입에도 잘 대지 않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으시다가 남편이 한동안 해외 파견을 나가야 된다며 가기 전에 얼굴 보며 식사라도 한 끼 하고 싶어 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음날 해외 파견을 나가야만 했었죠. 남편은 모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해외에도 자주 다녀오는데 이번에는 1년 동안 장기로 해외 파견을 가야 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죠. 말이 1년이지 4계절 동안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곤 하지만 제 속이 말이 아니었죠. 남편은 해외로 나가기 전에 시모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했지만 끝내 시모는 문을 굳게 닫은 채
열어주지 않으셨고 남편은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법도 한데 남편이 해외로 떠날 때면 항상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공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으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고개를 돌리자 저와 눈이 마주친 건 한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시모였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내려보시는데 평소에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시모가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밖에서 기다리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이는 벌써 해외로 떠났어요. 그건 내가 할 바 아니니까 너는 당장 나한테 매달 받는 생활비 400 즉시 토해내라. 당연히 받는 돈을 네가 뭔데 필요할 때마다 주겠다는 거야? 어머님,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용돈 안 드린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일단 제 머리 잡은 손부터 좀 놓고 말하세요. 이런 식으론 대화가 안 된다고요. 줄 거야, 말 거야. 2번 말하게 하지 말고 당장 400 토해내라. 어차피 내 아들도 없는 상황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오늘 끝장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흔들어대시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떨어뜨려 놨는데 제 머리채를 너무 강하게 잡았는지 시모의 양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고 시모의 손에 있던 제 머리카락을 보게 된 순간 이미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기분이 상해버릴 대로 상해버린 상태라 시모에게 드릴 용돈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양팔을 걷어 붙이더니 저에게 다시 달려들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분명 비행기를 타고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눈앞에 나타나자 저와 시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개분옥이라는 시모의 이름을 소리치며 부르면서 거침없이 걸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꺼내든 서류 봉투를 뒤집는 순간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시모는 상상 이상의 모임에 속해 있었어요. 단순 동호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저희들의 착각이었고 이상한 단체에 빠져 매달 그곳에 돈을 바치고 있던 거였죠.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분노한 남편의 얼굴을 회피하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 시모도 더 이상 숨기지 못하자 한마디 꺼내셨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를 막아서야 되겠니? 이것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저한테 저축 잘하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모아두셨다면서요. 그런데 엄마한테
지금 남은 재산이 뭐가 있는데요? 용돈에 집착하시는 건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돈이 지금 바닥이 나셔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며칠간 엄마한테 사람을 붙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잘난 모임이길래 하루에 돈백이 넘는 금액들을 쓰는지 알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모임에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엄마한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 건데요? 평소에는 저희와 은원도 잘 나누시더니 이런 건 왜 엄마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마음이 적적해서 그랬다. 항상 무언가 외로웠었는데 어느 날 어느 한 노인이 나한테 접근을 하길래 대화를 나누다가 같이 가보게 된 거였지만 나도 처음에는 노인의 말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었어. 그런데 산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웃으면서 반겨주고 진심으로 다가와 주는데 그동안 공허했던 내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 나를 그곳으로 안내해준 노인은 내가 가진 모든 걸 그 단체에 기부하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었지만 더 많은 행복과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내다 보니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 단체에 전부 바친 상황이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넣었었는데 막상 돈이 없는 상태가 되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소홀한 것 같고 내가 그 무리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었다.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소속이 되고 싶었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등 돌리는 걸 원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며느리 너한테 50만 원을 달라고 했던 거고 다시 단체로 들어가 그 50만 원을 기부했지만 평소에 넣었던 금액보다 적어서 그랬는지 내가 느끼는 행복감은 현저하게 떨어졌었어. 그래서 100만 원을 달라고 했던 거다. 너는 지금 엄마의 행복을 앗아간 거라고. 엄마, 그곳은 사기 집단이라고요.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한 번 빠지면 쉽게 나을 수 없는 곳이라고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까지 처분했다면서요. 남의 행복을 갉아먹는 그곳에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데요? 엄마한테 조금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전부 다 돈을 뜯기 위해 계획된 거라는 거 몰라요? 이상한 단체에 빠지지 말고 정상적인 모임을 알아보라고 했었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잠적해 버렸다고요.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가 저희한테 하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제가 집사람 몰래 꾸민 계획이었어요. 제가 해외로 떠났다는 말이 나오면 엄마가 분명 이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나타날 것 같았거든요. 여기에서 그만 멈추시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요. 시모는 이미 저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돈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갑자기 제 가방을 들더니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남편이 시모가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자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러 가자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며 슬퍼하고 계셨어요.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에 경악을 했고 남편은 시모를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병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정신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그 단체 행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을 찾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에 맹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순식간에 변한다는 말을 듣긴 했었는데 시모가 변해버릴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시모는 현재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한번 망가진 정신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위에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음지에 있는 단체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었지만 그게 저희 시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남편은 회사와 돈을 받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에 1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모는 지금도 제 얼굴만 보면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병원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제가 모든 걸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 입원을 하지 않고 함께 지낸다면 저뿐만 아니라 아이한테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병원에서도 시간을 두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치료하는 게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실 만큼 시모의 상태는 많이 심각해져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이 귀국했을 때는 시모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사기친 그 단체 집단도 하루빨리 잡히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 가족처럼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라며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도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된 여자입니다. 그동안 잘 살아오던 제 인생에 찾아온 변화가 앞으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부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저와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다면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부모님과 크게 다툰 적이 없을 정도로 잘 지내오고 있었을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저는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2년 차에 접어들었었죠. 이런 제 삶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시모와의 관계였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평소와는 다르게 따뜻한 말투로 저를 대해 주셨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시려는 시모의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평소 같았으면 식사 자리에서도 반찬 하나 먹는 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분이셨는데 정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시모의 행동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도 저와 똑같이 느끼고 있을 만큼 갑자기 변하신 시모의 태도에 불안함을 느꼈는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엄마, 요즘 들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알아요? 원래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얼굴 보면서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 불편해 하셨으면서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실 정도면 이 사람이 엄마 마음에 들어왔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은 평소와 다를 게 없거든요. 내가 언제 며느리를 싫어했다고 그래? 처음 들어올 때부터 좋아했었고 언제나 한결같았다. 너야말로 엄마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니? 제가 왜 그러겠어요? 평소와 한결같았다고요? 이 사람이 반찬 하나 집어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드셔서 면전 앞에다 온갖 독사를 퍼부으셨으면서 예고도 없이 잘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엄마,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신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라면 갑자기 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잘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지금 식사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잡아야 된다는 거니?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어서 먹기나 해. 남편의 말에 날카로운 반응을 나타낸 시모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것저것 반찬을 제 밥그릇에 올려주시면서 밥 먹는 모습도 이쁘다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좋게 봐주셨어요. 갑자기 잘해주셔서 불안하기도 했었지만 시모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를 잘 대해주시던 기간이 짧지 않았고 6개월 정도 지속이 되자 시모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시고 진심으로 잘 대해주시는 모습들에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와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확인하시자마자 얼굴빛이 굳어지셨고 저에게 어색한 미소를 보이면서 잠깐 통화 좀 하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심각해 보이는 시모의 모습에 안 좋은 일이 생기셨을까봐 신경이 쓰였죠. 그런데 전화 통화가 끝이 나셨는지 방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꼴도 보기 싫은 얼굴 당장 내 앞에서 치워라. 경환아, 빨리 좀 나와봐라. 너희들 오늘 이만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아유, 갑자기 왜 이 사람한테 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방에서까지 전부 다 들렸다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냥 보고 싶지 않다면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내가 왜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가래도. 어머님, 방금 전화 통화하셨잖아요. 안 좋은 말이라도 들으신 거예요? 누구랑 전화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나가시라고 화를 내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시모는 저희 엄마와 통화를 했다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셔서 남편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았는지 저를 데리고 일단 집 밖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 시모의 모습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저예요. 방금 시어머니랑 통화하셨어요? 오늘 시댁에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끊으시고 방에서 나오셨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셔서요. 그냥 사돈끼리 통화하다 보면 이것저것 마찰이 생길 때도 있는 거라. 그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것 때문에 너한테 화를 낸 건 아니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엄마한테 당장 얘기하고 사돈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인지는 정말 몰랐다. 괜히 너한테 화풀이 한 건 아니지? 엄마는 시모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시모와 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였는데 엄마는 계속해서 다른 말로 돌리셨고 더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갑자기 바뀌어버린 분위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난 이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셨고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보다 더 심하게 저를 막대하시는 시모의 행동들이 저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와 시모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였고 그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였죠. 그래서 시댁에 다시 한번 가게 되었을 때 더는 참기 힘들어 저에게 신경질을 부리시는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물을 엎지르시면 어떡해요? 저희 엄마랑 문제가 있으셔서 풀지 못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괴롭히고 싶으셔서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대해주시는 게 낫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설명 안 해주시면 더는 어머님 댁에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입을 닫고 계시는데 제가 왜 중간에 껴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괜찮겠지. 다시 저를 잘 대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역시나 어머님은 다시 예전처럼 저에게 상처만 주시네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당분간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뭔데? 연락을 하지 마라 결정하는 거니? 사돈이 아무 말도 안 해준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선 내가 전부 다 얘기해주고 싶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말이야. 직접 알아보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다.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와 시모와의 관계에 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걸 알지 못했던 저는 답답할 뿐이었죠. 속 편하게 시모가 직접 알려주시길 바랬지만 저희 엄마와 약속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며 등을 돌리셨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동안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니 친정으로 가겠다고 연락을 하게 되었죠. 엄마는 나중에 대화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답답한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잘못도 없는 제가 왜 시모에게 욕을 먹어야 하고
엄마와 시모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속 편하게 지내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을 찾았는데 그새 또 어디를 가셨는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두 분 다 핸드폰까지 놓고 가셨길래 잠깐 밖에 볼일을 보고 다시 오실 것 같아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와 확인을 해보니 부모님 건강검진 서류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검진 항목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혈액형이 B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두 분 다 A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강검진 항목에는 두 분 다 B형으로 되어 있어서 부모님께 맞는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 건강검진 서류에는 정상적으로 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B형 부모님 사이에선 A형이 태어날 수 없고 B형이나 O형만 태어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옆에 앉아있던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서류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말에 건강검진을 한 병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혈액형 검사는 잘못될 수가 없다는 설명을 해주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혼란스러워진 상황 속에서 엄마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확인을 해보니 시모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엄마의 핸드폰에서 울리고 있는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자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왔어요. 핸드폰을 열어 확인을 해보니 엄마와 시모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었고 남편과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잡히게 된다니까요.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저한테 걸렸다는 게 문제죠. 저한테 녹음 원본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입막음용으로 매달 500씩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런 충격적인 짓을 30년간 숨겨왔었는데 500 정도면 싸게 받는 거라고요. 며느리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도 아니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살아올 수가 있어요? 저희도 정말 속아서 제 아들을 결혼시키게 만든 거잖아요. 이건 엄연히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매달 월초에 500만 원씩 입금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전부 며느리한테 넘겨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돈 집안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떻게 되실지 잘 아시죠? 매달 500씩 드릴 테니까 제발 제 딸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 입으로 전부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엄마는 매달 시모에게 500만 원씩 입금했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시모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았는지 당장 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지 않는다면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리겠다면서 엄마한테 돈을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날이 잘해주시던 시모가
엄마와 통화를 하신 이후 갑자기 돌변하셔서 저를 막대하셨을 때였죠. 엄마는 계속해서 시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고 시모의 한계는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안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장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급하게 열어 내역을 보니 엄마는 시모에게 6개월 동안 매달 월초에 500만 원씩 계좌로 이체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던 이 사실을 악용해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돈을 갈취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시모에게 돈을 돌려받으려고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부모님께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현관문을 여셨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엄마는 모든 걸 다 털어놓겠다면서 제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부모님을 밀친 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엄마의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전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서 엄마를 뿌리치고 가려는 거야? 이대로 인연을 끊어 버릴 거니? 그동안 속인 건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왔잖아.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는 너한테 진심이었다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 뭐예요? 이 통장에 매달 찍혀있는 500만 원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 돈을 시어머니한테 줄 정도로 절대 밝혀지면 안 되는 진실을 시어머니한테 들켜서 6개월 동안 500만 원씩 입금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엄마가 무슨 말을 하셔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이 무엇인지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봐야 속이 풀릴 것 같다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해요. 지금은 엄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 알아내려 해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커지게 되는 거라고.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니? 저를 사랑하면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처신을 하셨겠죠. 그럼 당장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이 뭔지 알려달라고요. 너희 친엄마가 살아있다. 사정이 있어서 너랑 만나지 못하는 것뿐이야. 그 대신 우리가 너를 친딸처럼 키워주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다고. 그럼 그동안 저를 낳아주신 친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건데 왜 저한테 단 한 번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던 거죠? 왜 친모에게 소식만 전해준 거냐고요? 친모라는 사람이 소식은 듣고 싶은데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나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데요? 지금 친모가 어디 있는지 당장 알려주세요. 엄마는 친모가 계시는 위치를 알려달라는 말에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저는 더 이상 엄마한테 들을 말이 없을 것 같아 남편을 데리고 즉각 시댁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눈앞에 시모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길래 남편한테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니 처음 보는 분이라면서 속도를 줄였고
거리를 두면서 시모에게 부축을 받고 계신 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와 닮아 보인다는 말이었고 시모는 그분과 함께 카페로 들어가셨습니다. 2층으로 된 카페라 남편은 저를 데리고 뒷문으로 향해 들어갔어요. 그렇게 시모와 처음 보게 된 분의 대화를 숨죽이며 엿듣게 되었고 충격적인 대반전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모든 진실을 듣고 말았어요. 지금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생겼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연락을 드리는 이유가 그쪽 친따님한테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제 며느리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쪽이 계속 나타나면 잘 지내고 있던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저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며느리한테 전부 사실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죠? 만약 그게 싫으신다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시던가요. 앞도 못 보시는 분이 친딸의 인생을 망치고 싶은 건 아니시죠? 그럴 리가요. 저는 제 딸이 앞으로 걱정 없이 잘 살아가길 원하는걸요. 제가 버는 돈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는 못 가져왔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허참,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 200만 원 가지고 제 입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사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입 한번 뻐끗하는 순간 며느리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될 테고 집안이 무너지면 회복되기 힘들다니까요. 제 입을 막으시려면 최소한 돈 1,000만 원은 준비해 주셔야죠. 꼴랑 200만 원 가지고는 입에 풀칠도 못하겠어요. 일단 주신 돈은 받겠지만 나머지 800만 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돈댁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좀 전에 얼굴 뵙고 왔었다면서요? 지금까지 소식만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눈도 안 보여서 얼굴도 못 보시는데 왜 하필 지금 얼굴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사람이 심경에 변화가 오면 일이 생긴다던데 혹시 몸에 문제라도 있어요? 그게 제가 대장암이라는데 살 날이 많지가 않다네요. 그래서 세상 떠나기 전에 제 딸과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 돈을 벌지 못해서 약속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도와주시는 분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려주셨는데 지금 그쪽에게 드린 돈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네요. 제 딸 만나게 해줄 수 있나요? 대장암이요? 아유, 그 집안 사람들 완전히 쓰레기네. 그걸 알면서도 며느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요? 아니 30년간 피 빨아먹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뽑아 먹으려는 거야? 800만 원은 없던 걸로 할게요. 이것만 받을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당장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할게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신도 쓰레기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를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 돈 당장 돌려주세요. 아니? 너희들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럼 내가 나눈 대화를 전부 다 들었다는 거니? 잠깐만, 너무 열내지 말고 일단 내 말부터 좀 들어봐라.
저는 시모 손에 들려있던 돈봉투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시모를 사정없이 밀쳐 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들어봐야만 했어요. 제가 열을 내면서 분노하자 시모는 많이 당황하셨는지 모든 걸 다 설명하겠다면서 가지고 계신 증거물을 저에게 내밀으셨어요. 사진 몇 장과 그리고 부모님과 친모가 나눈 대화가 영상으로 찍혀 있었죠. 시모가 지인분들과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계셨는데 부모님이 친모와 대화를 나누는 걸 목격하게 되었던 거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는 척하지 못한 채 듣고만 계셨는데 부모님 앞에 앉아 계셨던 분이 제 친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증거물을 남기기 시작했고 주고받는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알고 계셨던 부모님이 아니셨습니다. 요즘 돈벌이가 시원찮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안마사 말고 다른 일을 알아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알면서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하면 내 딸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대장암 걸렸다고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을 깨버리려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일을 못하고 있어. 돈이야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같이 식사 한 번만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면 안 될까? 가는 길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친구로서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바로 앞에서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그래. 마지막 부탁 좀 들어줘라, 친구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지? 30년이 훨씬 넘었지? 그때만 해도 앞이 잘 보였었는데 네가 만삭일 때 사고가 나서 재앙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너는 사고로 인해 양쪽 시력을 전부 잃게 되었던 거고 평생을 함께 해주겠다던 남자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너를 버리고 도망쳐버렸잖아. 고아였던 네가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으니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이제 막 결혼을 했던 우리한테 아이를 맡겼었잖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게 됐던 게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알아? 이 사람과 내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를 키우는 건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 뭐라고 그랬지? 아이만 잘 클 수 있게 해달라며 뭐든 다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키워줬는데 이제야 네가 내 딸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건데? 이건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인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딸 앞에 나타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알겠어? 너는 그냥 우리한테 돈이나 붙이면서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는 거야.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뭐하러 내 딸의 얼굴을 보려는 건데? 엄마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모의 핸드폰 속에 들어있던 충격적인 내용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죠. 시모는 이걸 빌미로 엄마한테 돈을 갈취했던 거고 친모는 엄마한테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자 시모에게 주는 돈도 끊어버렸던 거였어요. 저 몰래 이런 일들을 꾸며왔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동안 친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진짜 친모에게 돈을 빼앗아 그동안 편하게 생활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제 목소리를 들으신 친모는 저에게 손을 뻗치면서
다가오려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아파 보이셨고 앞을 볼 수가 없으셔서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미안하시다는 말만 반복하시는 친엄마를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저는 시모를 노려보면서 그동안 가져가신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화를 낸 뒤 친모를 부축해서 모시고 남편 차에 태워드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친모와 단둘이 있고 싶다며 시모가 저지르셨던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시모가 가져가신 돈을 받아내겠다며 나중에 연락하라고 저를 먼저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친모와 조용한 곳에 도착해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려던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도망을 쳤고 고아로 자라왔던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함께 꽤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했던 친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당시 영구적 시력 손상 판정으로 눈도 안 보이는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했고 시각장애인이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어 지원해 주는 게 전부였지.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친구는 고민을 털어놨어. 내가 옆에 있어주다 보면 아이가 혼란스러워 할 거라면서 거리를 두길 원하고 있었고 나는 네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걸 원했기 때문에 친구의 부탁으로 더 이상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 돈만 붙여주면서 친구에게 소식만 들었었어. 세월이 좋아져서 네가 커가는 모습들을 목소리로 들을 수는 있었지만 커가는 모습을 손으로 만져볼 수 없다는 게 항상 마음이 아팠지. 그래도 나중에 크면 네가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것 같아. 결혼까지 했다는 말에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친구 입장에서도 당연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회사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던 날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됐지. 내가 암이라는 거야. 그것도 대장암 말기라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에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딸 얼굴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 친구한테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했었지.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우리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친구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이제 내 딸도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이인데 왜 안 알려주는지 알 수 없었어. 오히려 내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돈을 더 요구하더라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너희 시어머니가 나한테 접근을 하게 된 거고 얼굴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거였지. 그리고 저번에 카페에서 친구와 했던 대화를 나한테 말하지 않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어. 네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나는 돈을 건네준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네. 이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동안 친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든 걸 볼 순 없었지만 한평생 외로웠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앞으로 남은 시간이 길어야 1년에서 짧으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네요. 이 시간 동안 친엄마와 함께 있게 되겠지만 그동안 저를 속이고 30년간 친엄마한테 돈을 갈취하시면서 오히려 돈을 더 요구하신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간 저는 정말 친부모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버리니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돈을 돌려받아 그걸로 친엄마 병원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모는 용서를 구하곤 계시지만 저는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했었다고 모든 게 오해라곤 하셨지만 시모가 녹화하셨던 증거물에서 진짜 모습을 보게 된 터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를 이용해 친모에게 돈을 갈취한 그분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맞는 걸까요? 시모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남편 역시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동안 고생하셨을 30년을 제가 보상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어요. 한동안 친모에게 집중하겠지만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이에요. 이 나이쯤 되니 살아온 세월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곤 하더라고요. 전 어린 나이 일찍 결혼을 했지만 매일매일 술만 마시는 남편에 지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만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저도 재혼이었지만 남편도 재혼이었습니다. 전 첫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고 지금 남편은 예쁜 딸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에겐 문제되지 않았어요. 일단 지금의 남편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두 번째 결혼이라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지금 남편은 사별을 하여 딸아이와 단둘이 남았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위로가 되었어요. 내 딸까지 본인 딸로 키워줄 수 있겠어? 어려울 거야.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어디 쉽나, 안 그래? 잘해도 본전, 못하면 주변에 따가운 시선. 당신한테 이렇게 부담 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 그래도 괜찮으면 나랑 결혼해 줄래? 당연하지. 당신이랑 결혼할 때부터 이미 유경이도 내 딸아이로 받아들일 준비를 했었어. 그러니까 걱정 마. 완벽하진 않지만 유경이한테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당신도 안심하고 나랑 유경이 잘 지내는 거 지켜봐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마워. 그리고 나도 정말 잘할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담담하지만 진심을 담은 말투로 프로포즈를 하는 남편을 받아들이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살림을 합쳤어요. 그때 딸아이 나이는 6살이었죠. 어린애가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으면 처음 보는 저를 곧장 잘 따르더라고요. 참 예뻤습니다. 낳진 않았지만 키운 정이 뭔지 정말 제 딸인 것처럼 살았죠. 살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제가 친엄마인 줄 알더라고요. 그 어떤 말보다도 기쁜 말이었죠. 아니, 어쩜 딸이 엄마랑 똑 닮았네. 정말 예쁘다. 엄마랑 딸이랑 아주 미녀야, 미녀. 아유, 예쁜 모녀 지나가네. 어머, 정말? 그렇게 닮았어? 유경이가 더 예쁘지. 그래도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그런 건가? 아유, 그러게. 아니, 어쩜 그렇게 판박이야? 유경이도 성격이 꼼꼼하잖아. 꼭 엄마 닮은 것 같다니까. 꼼꼼하고 예쁘고. 그렇게 저에겐 없어서는 안 될 딸아이가 되더라고요. 남편도 저희의 모습을 보며 참 흐뭇해했죠. 재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참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요. 평생 이제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저에게 이런 불행이 생겼던 것이었죠. 정말 그때의 심정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어쩜 이렇게 남자복이 없나 싶으면서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너무 슬프고 속상했지만 놀랄 딸아이를 생각해서 제가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에선 저에게 딸아이를 왜 제가 키워야 하냐고 했죠.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제 걱정을 먼저 하셨어요. 아직 혼자의 몸이니 괜찮다 하며 다시 새 출발하라고 저를 다독이셨죠. 네 친딸도 아닌데 왜 네가 키우니? 거기 친가 친척들 있다며 거기로 보내던지. 너도 새 출발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애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건 줄 알아? 정든 건 떼면 그만이야. 알아? 엄마가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거사.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 유경이 내 딸이야. 단 한 번도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아빠도 이런 불쌍한 유경이 어딜 보내라는 거야, 엄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겠어? 그냥 유경이 내 딸처럼 잘 키울게. 어? 그러고 싶어. 미쳤어. 네 딸도 아닌 애를 왜 네가 거두겠다는 거냐고. 막말로 솔직히 꼴랑 2년밖에 더 살았어? 그냥 보내버려, 얼른. 절대 못 보내. 나 남편한테 미안해서라도 내가 잘 키워주고 싶어. 그리고 유경이도 날 정말 많이 따르기도 하고. 이거사.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굴어? 어? 엄마가 나 좋자고 이러니?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엄마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친정엄마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전 딸아이를 차마 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친가 쪽도 막말로 아이를 떠맡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역시나 딸아이를 맡아달라고 할까 봐요. 남편이 딱히 남긴 유산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딸아이를 키워주려고 하지도 않았죠. 전 이런 딸을 거둬서 제 딸로 잘 키워내고 싶어졌어요. 그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친가 쪽으로 딸아이를 보낸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자라야 할 것 같은지까지도 제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유경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혹시라도 할머니나 삼촌이랑 같이 살고 싶진 않아? 유경이가 엄마한테만 솔직히 말해줘. 난 엄마랑 살고 싶어. 다른 사람은 싫어. 이제 아빠도 없는데 나한테 엄마까지 없으면 어쩌란 말이야. 그래, 우리 잘 살아보자. 엄마도 유경이 못 보내.
엄마가 부족하지만 유경이 잘 키워볼게. 유경이도 엄마 믿어줘. 저를 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딸아이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본인은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해 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 8살, 고작 그 나이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다짐했죠. 죽는 순간까지 내가 딸아이를 무조건 책임지기로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딸아이와 단둘이 생활을 하게 되었죠. 딸아이도 처음엔 아빠가 없으니 많이 불안해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요. 저희는 그렇게 영락없는 모녀 사이로 발돋움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없었지만 딸아이가 있어서 행복한 삶이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 김치 공장에 취직을 했죠. 딸아이에게 부족하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엄마, 나 오늘 시험 90점 맞았어. 엄마는 나 공부 잘하는 게 좋다고 했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다음번엔 100점 맞을게. 아이고, 우리 딸 고마워. 90점이라니. 성적 많이 올랐네. 다음번엔 진짜 100점 맞을 수 있겠다. 고마워, 유경아. 엄마가 유경이 때문에 힘이 난다. 우리 오늘 삼겹살 먹을까? 유경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이잖아. 엄마가 쏜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참 행복했죠. 딸아이도 제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악 물고 했던 것 같아요. 전 그런 딸아이에게 모든 과외라든지 학원을 보내주려고 밤낮으로 잔업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딸아이가 옆에 있어주니 참 원더우먼이 되는 것 같았죠. 아주 힘이 쏟아졌어요. 고단한 것도 잠시였으니까요. 밤낮 없이 일하는 날이 지속이 되었고 딸아이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약대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유경이가 약대에 들어가다니. 엄마, 정말 눈물 난다. 너희 아빠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아마 엄청 좋아하셨을 거야. 엄마, 고마워.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엄마 아니었으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야. 그리고 나 버리지 않고 걷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때 다 알아. 나 키운다고 했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그 반대를 이겨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엄마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하겠지? 정말 고마워, 엄마. 밤낮으로 고생한 만큼 내가 보상해 줄게. 아유, 말이라도 고맙다. 엄마는 정말 너 하나만 잘 되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그래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자라줘서 엄마가 더 고맙지. 항상 부족한 엄마였는데 네가 잘 자라준 덕분이야. 정말 엄마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래. 내가 더 고마워, 엄마. 이렇게 엄마가 키워준 거 소중한 은혜라는 거 잘 알아. 그러니까 내 옆에만 오래 있어줘. 알겠지? 딸아이의 말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밤낮으로 고생한 나 자신이 오히려 치유받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하는 생각도 들고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날 딸아이랑 얼마나 껴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저에게 잘했다고 해줄 것만 같은 날이었어요. 저 역시도 대견하면서도 딸아이도 대견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때부턴 본인이 용돈을 벌어 쓰더라고요. 공부만 해도 모자랄 판에 저보고 많은 일을 하지 말고 쉬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참 기특했습니다. 어찌 저렇게 철이 금방 들었을까 하고요. 네가 알바는 무슨 알바야. 엄마가 용돈 다 대줄 수 있다니까.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 엄마도 이제 좀 쉬엄쉬엄 해. 나 과외 알바로 돈 많이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즐기면서 살아. 어? 말이라도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기특하고요. 그러면서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딸아이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때도 일을 놓지 않고 꾸준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대학을 마치고 드디어 약사가 되었어요. 대학에 들어간 것보다 약사가 되었을 때 딸아이는 이제 모든 걸 잃었다는 기쁨으로 펑펑 울더라고요. 저를 껴안고 말이에요. 저 역시도 참 많이 울었죠. 저희 앞날에 정말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어요. 이제 일을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만 하면 정말 내 할 도리 다 했다는 생각도 했죠.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거야? 너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업도 훌륭한데 대시하는 사람은 없어? 아니 예쁘잖아. 엄마는 이제 약사 된 건데 뭐. 만나는 사람 있긴 있어. 그 사람도 같은 동기여서 이번에 나랑 같이 약사 됐어. 근데 결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까진 모르지. 안 그래? 나중에 진지해지면 소개해줄게.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걱정 놔. 어머, 그래? 만나는 사람이 있긴 있어? 아니, 누굴까? 우리 딸 이렇게 푹 빠지게 한 남자가 누군지 궁금한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딸아이의 말에 참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남자이길 바랐죠. 착한 딸이 혹시라도 상처받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딸아이는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딱 보자마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사윗감이었습니다. 순박하고 착하고 정말 제가 찾던 사윗감이었죠. 그리고 딸을 얼마나 아껴주던지. 유경이한테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유경이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하나.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 유경이랑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내 마음에 쏙 들어. 우리 유경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누군가 했더니 딸은 엄마 닮는다고 제 마음에도 아주 쏙 들어요. 엄마는? 그래도 엄마가 좋아해서 다행이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랑만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가 행복하면 됐어. 우리 유경이한테 잘해줘요. 난 그거면 돼요. 우리 딸 행복해지는 거 그거 딱 하나면 돼.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 모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말 놓으세요. 어머, 그럴까? 고마워. 우리 유경이 이른 나이에 철들어서 아휴, 좋은 날 이렇게 눈물이 난다니까. 주책이지? 딸아이가 사랑하는 남자가 제 마음에도 쏙 들자 그날도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첫 만남이 지나고 좋은 날만 펼쳐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려고 보니 딸아이의 시댁 쪽에서 딸아이를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전 전혀 몰랐지만 점점 어두워지는 딸아이의 표정을 보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면서요.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새 상준이도 안 데리고 오고 상준이랑 싸웠니? 요즘에 표정이 통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나중에 얘기해, 엄마. 나 지금 너무 지쳐서 쉬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모른 척 해주라. 왜 그러는 건데?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그냥 속 시원하게 털어놔. 엄마가 모르는 게 어딨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상준 씨네서 그렇게 날 좋아하지 않으셔. 그냥 불우해 보이나 봐. 친엄마 돌아가시고 아빠도 돌아가신 것들이 마음에 안 드나 봐. 뭐야? 아니, 그게 왜 너 탓이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컸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아우, 기가 막혀. 상준이는 뭐래? 아니, 진짜 이걸 왜 지금 말해? 혹시라도 너한테 대놓고 뭐라고 했니? 기가 막히네. 아우, 열분나 진짜.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 딸아이는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시댁 쪽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애가 무슨 잘못인지 가뜩이나 상처가 많은 앤데 또 상처를 주나 싶으면서 화부터 났습니다. 딸아이는 그 모습을 보더니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전 사이를 따로 불러냈어요. 유경이한테 들었어. 집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고. 참 놀랐어. 내가 말을 돌려 할 줄을 몰라. 자네 생각을 묻고 싶어. 전 유경이 절대 포기 못하죠.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참 마음의 그릇이 넓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머님한테 유경이가 어떤 애인 걸 아는데 제가 그런 유경이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저조차도 너무 죄송해요. 긴 말 안 할게. 더 이상 유경이한테 상처 안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라도 한 번만 더 상처 주거나 있을 땐 그때 나도 유경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야. 남의 집 귀한 딸 눈에서 눈물 내는 게 어디 정상적인가? 그렇담 나도 우리 유경이 줄 생각 없어. 이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실 사이한테는 미안했지만 우리 딸이 마음 아파하는 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이는 제 말에 각성을 했는지 끈질기게 부모님을 설득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딸아이와 사이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딸아이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를 잃을 수는 없었나 보더라고요. 사랑이 뭔지 참. 이젠 괜찮아진 거야? 한참 표정도 어둡고 그렇던데 그래도 요샌 웃음도 되찾았네. 그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미안해 엄마. 걱정시켜서. 나 잘 살게. 지켜봐줘. 그리고 처음엔 반대하셨더라도 이젠 잘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엄마도 걱정은 넣어둬. 내가 누구 딸이야? 엄마 딸이야. 어디 가서든 정말 잘할 거니까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알겠죠? 그래도 걱정은 되지. 들어보니까 보통이 넘는 사람이던데. 아휴, 네가 잘할 수 있겠어? 너야 잘하겠지만 그쪽에서. 엄마, 나 엄마 딸이야. 그러니까 걱정 넣어둬. 내가 사람 홀리는 데는 아주 재주가 있다고. 엄마가 나 예쁘게 키웠잖아. 믿어줘. 그렇게 딸아이의 걱정은 없어지는 듯 했죠. 저도 딸아이가 웃으니 저 역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혹여나 저 때문에 사돈집에서 반대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약사딸에 김치공장 다니는 엄마라니 이런 마음 말이에요.
딸에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상견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전 마음이 참 좋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 웃어 보이노라 다짐했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가게 됐죠. 사돈댁을 저를 보고 본체만체 하더라고요. 그나마 사돈 어른은 저를 보고 인사를 해 보이셨지만 안사돈은 참 차갑게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냐는 눈빛으로. 안녕하세요. 유경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유경이 꼭 예쁘게 봐주세요. 전 그거면 됩니다. 네, 저도 말씀은 많이 들었네요. 일단 친모는 아니신 거죠? 그럼 남남이나 다름없네요. 아빠도 안 계신다고 하면.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가?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유경이가 착하게 자란 것은 다 사부인 덕택이죠. 엄마, 말씀 가려하세요. 친엄마 못지않게 키워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뭐야? 너 나 가르치니? 그냥 전후 사정을 묻는 거잖아. 참나, 좋으시겠어요. 사이가 편도 들어주시고. 넌 어쩜 엄마 편은 들 생각도 안 하고?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말년에 무슨 복이 있어서 우리 같은 집안이랑 사돈을. 참나. 사부인께서 그런 부분 탐탁지 않아 하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정말 곱게 키운 건 변함없으니 우리 딸은 좋게 봐주세요. 정말 많이 배우고 심성도 고운 애예요. 다만 제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 딸아이 하나만 봐주셨으면 해요. 핏줄도 아닌 남이 곱게 키워봤자지, 안 그래요? 뭐 말로야 곱게 키웠다곤 할 수 있겠죠. 본데 없이 자란 거 어떡하나? 아, 그만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좀 예민한 사람이라 전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안사돈 정말 훌륭하십니다.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딸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전 혹시나 저 때문에 딸이 밉보일까봐 조마조마했었죠. 딸아이는 최대한 화를 억누르고 사돈어른한테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딸아이가 저를 두둔해준 건 고마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사돈들이 더 안 좋게 볼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어머님,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안 그러셨으면 해요. 저희 엄마 저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남이 평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그런 말씀 삼가주세요. 저도 불쾌하네요.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이렇게 본데 없는 게 티가 나는 거야.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끼어들어? 너는 골라도 어딜 꼭 지 같은 것만 골라요. 왜? 마음이 잘 맞디? 그래, 잘 맞겠지. 지랑 똑 닮은 여자라고 하니 어디 마음이 안 가고 배겨? 아휴, 그래도 그렇지. 어디 이런 집안을? 엄마, 여기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제발 좀 여기 어려운 자리예요. 네? 격식 좀 차려주세요. 뭐야?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만나더니 네 어미를 네가 가르친다 이거지?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가르쳐봐. 조용히 해요. 이 사람이 진짜 보자 하니까 누구 하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 그만 못해. 얼른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아들 가진 부모의 유세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유경아, 미안하다. 마음 풀으렴. 시합이 되는 자리와 시험이 되는 자리가 어쩜 이리 딴판인지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꼭 이 집에 시집을 보내야 하나 생각했어요. 결국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하지만 사위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나와서 분가를 하면서 살 거고 필요하다면 시댁과의 인연을 끊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전 그런 집에 귀하게 키운 딸을 보낼 수 없는 마음이 가장 크기도 했죠. 아무리 애원해도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 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 딸이 뭐가 아쉽다고 그런 집에 시집을 보내나라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지금은 안 그래도 분명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어머님 보니까 보통이 아니던데 난 우리 딸 고생하는 걸 못 봐. 평생을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결혼해서는 편하게 살았으면 해. 필요하다면 저희 집이랑 결혼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유경이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할게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저희 엄마가 좀 심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유경이 지켜줄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상처 줘서. 상준 씨랑 약속했어. 상준 씨는 본인 가족 안 보고 살아도 된대요. 그니까 허락해줘. 나도 엄마한테 막 하는 거 싫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고. 근데 상준 씨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엄마, 이번에 우리를 믿어줘요. 이거사, 너 시댁이랑 평생 인연 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알아? 지금은 좋아서 그렇다지만 너 고생길이 훤한데 엄마 보고 허락을 해달라는 거야? 아휴, 나도 모르겠다 정말. 네 아빠가 있었으면 어땠을지. 사위의 말에 딸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를 믿고 결혼을 시키기로 결심했죠. 무조건 분가를 하겠다는 조건과 최대한 시댁과는 절연하며 살다시피 할 거라고 했어요. 결혼은 허락할게. 우리 딸이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말리겠어. 그런데 분가는 물론이고 시댁은 자주 안 갔으면 해. 갈 때마다 유경이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 나한테도 많이 오지 않아도 좋아. 그냥 둘이만 잘 살아.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유경이 상처 안 받게 정말 잘할게요. 아니,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나 정말 잘 살게. 그리고 우리 허락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엄마가 무슨 심정으로 허락했는지 알아. 딸아이가 좋다고 하니 허락했죠.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아이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쩜 이리 잘 컸을까. 남편이 있었다면 손붙잡고 들어가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눈물이 뚝뚝 흘렀죠. 제가 이렇게 로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사돈이 머리 손질을 다 마치고 로비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상견례 때 인상이 안 좋았던지라 사실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이왕 오늘 식을 올리는 날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애들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 않나요? 사돈어른, 우리 유경이 잘 부탁드립니다. 전 그거면 되어요. 허참, 신자식 혼사도 아닌데 기어코 왔네. 그렇게 상견례 때 눈치를 줬건만 뻔뻔하게 쓰리.
뭐 딸한테 얻어먹을 콩고물이라도 있어요? 참나, 나 같으면 딸 낳기를 위해서라도 여긴 오지 않았을 텐데. 남남인데 한복 입고 참나, 아유. 사돈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을 끝마치고 인사하는 절 매몰차게 밀치고 가더라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죠. 로비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사이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곤 본인의 어머니, 즉 제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노의 말 한마디를 건네더라고요. 전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만해요, 제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좋은 날 또 내 앞길을 망치려 들어? 당신도 내 엄마 아니잖아. 내 계모잖아. 그런 당신이 여기서 이럴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장모님은 친엄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경이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어. 알아? 당신은 나 어떻게 키웠어? 매일 짓밟고 무시하고 나 혼자 큰 거나 다름없어. 알아? 뭐야? 어미 없는 거 걷어줬더니 이게 어디서 엄마 머리를 잡고 있어? 너 이거 안 나? 이럴 줄 알았어. 머리 검은 것들 거두는 게 아니었지. 네가 나한테 감히? 여보, 얘 좀 말려줘. 어? 어디서 본데 없이 지 친엄마랑 천박한 건 똑같아가지고. 그 순간 보고 있던 유경이의 시아버지 되시는 사돈어른은 안사돈에게 뺨을 날리더라고요. 아들한텐 머리를 뜯기고 남편한텐 뺨을 맞고 날아간 모양새가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전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쳐다만 보았어요. 그리고 입을 떼더라고요. 자식 혼사길까지 망치는 당신이란 여자 이제 절대 두고 못 봐. 살면서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상준이한테 당신이 어떻게 아는지? 그래도 어미 없는 자식보다 있는 게 낫겠다 싶어 참은 거야. 근데 당신이 사돈어른한테 그렇게 말할 처지가 돼? 자기 자식처럼 잘 키워준다고 해놓고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지? 상준이 당신한테 한 번도 아들인 적 없었어. 그저 나랑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둔 자식이었을 뿐이지. 이혼하자. 결혼식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정말. 뭐야? 내가 처녀 몸으로 시집와서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야? 재산이 얼만데? 당신은 내 엄마인 적 없어. 아버지 돈이 좋아서 붙어 있었던 거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너무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사이의 모친도 친모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딸에게 친엄마가 아니라는 둥, 남이라는 둥 그랬던 거였어요. 본인 마음이 저 따이니 제가 딸을 잘 키웠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결국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식은 취소가 되었어요. 일일이 오신 하객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식사까지만 대접했죠. 사위는 그 후로 저희 집에 와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와 잘 맞았나 싶기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걸 보여서. 장모님한테 그러는 모습 보니까 도대체 뭘 잘한 게 있어서 그렇게 뻔뻔한가 싶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사실 유경이한테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놀랐어요. 전 유경이랑 같은 처지인데도 단 한 번도 어머니께 사랑 한 번 받아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실 땐 맡기는 일수였고 심지어 밟힌 적도 있었거든요. 어머닌, 아니 그 여잔
그저 아버지의 돈이 좋아서 옆에 붙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 얘기를 차마 유경이한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유, 힘들었겠어. 미안하네. 자네까지 그 엄마랑 한통속으로 생각했다니 얼마나 힘들었어. 어린 나이에 엄마도 없이. 날 이제 엄마라고 생각해. 내가 우리 사이가 아닌 아들로서 잘해줄 거야. 나한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네. 우리 잘해보세. 사위의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동안 사위가 살아온 세월이 짐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잔 이혼을 당했고 그동안 의붓아들을 막대한 죄로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났죠. 똑똑한 사위는 이날만을 위해 계모한테 맞았을 때마다 사진으로 다 간직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모는 억울한지 항소했지만 모아놓은 재산 한 푼 없는 사람으로서 항소도 포기하더라고요. 결국엔 제 딸아이에게 연락까지 와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죠. 얼마나 웃기던지 소름도 돋았어요. 어쩜 사람이 그런지. 상준이 연락이 안 돼서 너한테 톡 남겨. 상준이한테 얘기 좀 잘해주렴. 그래도 내가 지 엄만데 안 그래? 너도 한땐 내 며느리가 될 뻔했으니 부탁 좀 한다. 너 믿을게. 상준이 보고 연락 좀 달라고 해줘. 연락 기다리마. 딸아이는 이 문자를 그대로 무시하였고 지금은 딸아이와 사위 모두 잘 살고 있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사돈어른도 저에게 따로 와서 사과를 하셨죠. 자기 와이프가 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자긴 아빠 될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도 헤아려지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엄마 없는 아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한 가정을 이뤄주고 싶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사위도 이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용서했더라고요. 지금은 딸아이, 사위 모두 시댁의 왕래도 잘하고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 아이를 낳아서 요즘엔 손녀 보는 재롱에 아주 푹 빠져 있답니다. 친딸은 아니지만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이 마음. 정말 제 목숨보다도 중요한 딸이 제 옆에 있음에 항상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딸아이도 늘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다달이 딸과 사위는 저에게 생활비도 보내주고 사위도 저에게 친엄마처럼 정말 잘하려고 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모든 게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게 되고요. 아빠 없이 불쌍하게 자란 우리 딸이 그래도 지금에서야 완벽한 행복을 찾은 것을 보고 있으면 저 역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아마도 저에게 정말 잘했다고 해줄까요? 남편도 딸의 모습을 보면 참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평생 내 딸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딸의 행복을 빌며 이 글을 마쳐야겠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